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민영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박종경 변호사라고 하고요. 현재는 이제 유튜브 10만 정도 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인생의 커닝 페이퍼라는 책을 써서 작가로도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40대, 50대 분들은 보통 은퇴를 하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년의 개념에서 뭐 60세까지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금 실직을 하고 있고 퇴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여기에다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한국이 뭐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이제 제조업 경쟁국들이 있는데, 제조업 경쟁국들과의 이제 좀 소위 말해 경쟁에서 밀리는 업종들이 생기고 있죠.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업종이라던가 철강 업종이라던가 이런 쪽이 좀 밀리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대규모 감원이나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 같은 걸 하고 있죠. 희망퇴직도 받고 뭐 이제 실직 상태가 되기도 하고 뭐 폐업이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던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또 지금 이제 굉장히 큰 흐름이 AI 흐름이 있죠. 그래서 AI 흐름 속에서 사무직에서 일하고 있고 아주 큰 전문성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40대, 50대 때 좀 일자리를 보전하기가 많이 어렵다. 이 상황에서 이제 중소나 중견기업의 경우에 제가 실무에서 회생이나 파산 사건이라고 해서 법인이 망하는 케이스들이에요. 이 법인이 망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는 걸로 봐서도 실제 좀 경기도 좋지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이 퇴직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제일 많은 문제가 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OECD에서도 보통 이제 노인 빈곤율이라고 하죠. 이 노인 빈곤율도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에 해당을 하고요. 물론 극빈국이나 이런 국가들 제외하고 이제 OECD 기준으로는 거죠. 이 OECD 기준으로도 이제 좀 노후 대비가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많고, 제가 제 채널이나 책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재테크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노후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 어떤 한 조사에서도 평균적으로 어떤 거였냐면 KB에서 골든 라이프 보고서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노후와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노후 준비를 지금 최근에 40대, 50대 분들은 이제서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20대, 30대는 조금 더 노후에 대한 인식이 빨리 오다 보니까 뭐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빨리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48세 정도에 노후 준비를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저는 현실적으로 너무 조금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48세는 좀 늦잖아요. 그래도 한 40대 초반 정도에는 시작을 해주셔야 좀 쌓이는 어떤 돈이 있고, 복리의 마법에 따라서 부가 좀 불어날 수가 있는데, 너무 이제 50대에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취업 연령이 좀 늦다라는 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30대에 요즘에 이제 취업을 이제 하는 분들도 있고, 평균적으로 29세, 보통 만 기준이니까 뭐 30이죠. 만 29세 정도에 취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취업을 하는 연령대도 좀 늦은 걸로 많이 통계상으로는 나오고, 두 번째는 노후에 대한 경각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봤을 때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고 자본이 어느 정도 쌓이기 전에는 소비를 많이 줄여야 된다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20대, 30대가 넘어가고 40대에 접어들면은 결혼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이 이제 사교육비, 특히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부모님의 건강 관련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뭐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특히 이제 요양병원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은 돈이 굉장히 지출이 커지거든요. 그 전에 모아놓지 않으면 40대 때는 아이와 부모님의 노후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 돈을 모으기가 어려운 시기가 도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노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육아는 당연히 이제 노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육아는 노후 준비에 조금 이제 지출이 늘어나니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비판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은 부가 쌓여야 되거든요. 원래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은 둘이서 같이 벌고 둘이 함께 사니까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자본 축적이 빠르다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결혼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좀 사회 문화적 분위기나 여러 가지 문화가 잘못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육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뭐 부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저도 지금 딸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교육, 특히 남들과의 비교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소비를 많이 늘리는 케이스가 아니면, 최근에는 국가에서 지원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1년은 육아와 관련돼서 이제 수당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제가 나왔을 때는 100만 원씩 나왔었어요, 한 달에. 1년 정도는. 그 다음부터는 보통 어린이집에 보낸다거나 이런 이제 수당을 좀 보조해주죠. 비용은 과거보단 줄어든 게 맞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문화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육아하면서 돈이 왜 많이 드느냐, 분유를 먹이는데 수입 분유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 같은 이제 사교육비나 이런 쪽으로 비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도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은 그렇게까지 비용이 많이 들진 않다. 다만 8살 이후부터는 좀 많이 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그때는 30대잖아요. 보통 아이가 8살 때까지 되면. 그러니까 요 기간에 좀 돈을 많이 모아놔야 되겠죠.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노후 준비나 재테크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분들, 제가 경제관념이라고 보통 이제 총칭해서 말을 하는데, 이 경제 개념이나 경제관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학습을 하지 않고 뭔가 이거를 하지 않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건 실무에서도 이제 소송하면서도 많이 접하는데, 예를 들면 이혼 소송을 하는데 이제 쌓인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40대 때 이혼을 하시는데. 그러면 딱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집이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집인데 이제 전세보증금 1억 원짜리 집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명이서 나누게 되면 5천만 원씩 나누겠죠. 일반적으로 5대5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씩 나누면 1억 원짜리 전세집에 살다가 5천만 원짜리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보통 지금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5천에 반전세로 가야 됩니다. 보통 월세가 나온다는 거죠. 이 월세를 그러면 각자 부담하는 구조가 되겠죠. 돈이 없는,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했을 때 각자가 헤어지면서 5천만 원씩 들고 헤어졌다고 치면 각자가 월세를 또 부담해야 되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자산이 쌓여있지 않으니까 주거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혼을 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거주하는 케이스에서도 아까 이제 언급했던 실직이나 뭐 정리해고나 이런 이제 예측외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가 이걸 이제 경제적 에어백이라고 하는데, 경제적 에어백이 전혀 없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다른 타 업종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원래는 내가 돈을 어느 정도 쌓아놨으면 타 업종으로 이직하려면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비 학원이라도 다니거나 아니면 뭔가 수련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을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더 빈곤에 빠지고 이제 매우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총체적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첫 직장에서 오래 다닌 직장이 이제 그만두는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 정도로 나오는데, 아까 제가 48세 평균 노후 준비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년 준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거기다가 뭐 생활비를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활비 다 쓸 거 쓰고 이러다 보면은 혹시나 모를 실직에 대비한 어떤 전혀 안전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고나 연구에 따라 좀 다른데,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보통 최소, 부부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생활비를 한 200만 원 초반대로 잡고요. 적정 생활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최소는 아니고, 좀 노후가 그래도 괜찮다, 이런 수준이죠. 이런 수준 200만 원 후반대입니다. 물론 이건 매년 변동이 있긴 한데, 이 정도 흐름을 이제 한 최소로 기준을 잡아도, 부부 기준으로 봤을 때 200만 원 초반대 흐름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근데 200만 원 초반대 흐름을 만들려면 우리가 흔히 이제 시드머니라고 하죠. 이 시드머니를 얼마나 모아야 되는가를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5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 금융자산이 있고 배당률이 한 5%, 보통 5% 정도는 요즘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5%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대충 계산해봐도 5억에 이제 1% 하면은 500만 원이고요. 이게 5%가 2,5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12달로 나오면 한 200만 원 초반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2,500만 원 연소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융종합과세에 걸려요. 2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건보료라든지 이런 세금이 확 늘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준조세라고 하는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소득을 높여 놓거나 이제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국민연금에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는 법에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노후를 어느 정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통화량 증가율을 봤을 때 M0, M1, M2가 있는데, 보통 뭐 M2를 많이 말씀하시긴 하지만 국가에서 재정을 딱 풀을 때는 M0, M1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M0, M1이나 M2 어쨌든 이게 통화량의 증가율이 보통 뭐 이거는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7% 정도로 가정을 하는데, 7%가 통화 증가가 사실은 자산으로 보통 흘러간단 말이죠. 이 자산으로 흘러가서 7%가 늘어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집값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1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7%가 늘어나면 1억 7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의 액수가 이제 물가랑 연동이 돼 있어요. 이 물가랑 연동이 돼 있는데 물가 상승률은 2%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산의 격차가 더 벌어지겠구나가 되겠죠. 물론 노후 준비만 놓고 보면 왜 뭐 빈부격차 굳이 생각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서 집값이 오른다는 건 어떤 게 오른다는 뜻이냐면 월세도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으로 사용하는 비용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물가 개념에서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물가보다 이상의 소득 증가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국민연금은 물가를 기준으로 잡고, 이 물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사실 물가 통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가 수치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바꾸면 돼요. 지금은 집값이 CPI, 그 물가에 들어가 있지 않고 월세나 전세는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집값 상승률에 따라서 보통 월세가 이제 거의 비례해서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뭐 월세나 전세 같은 비율을 뭐 물가 통계 수치에서 조금 더 높게 반영한다거나 뭐 이런 조치들을 해야지 좀 현실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 뭐 물가랑 연동돼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만 믿고 있으면 아무래도 월세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더 또 있죠. 뭐 20대, 30대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도 30대거든요.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있죠. 물론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 뭐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보험료율도 올렸고요. 보험료도 올렸고, 뭐 나중에 지급하는 부분도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개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이 잘 유지가 될지도 사실은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노후 대비라는 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아도 노후 대비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제일 그 가계에서 부담이 되는 게 사교육비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공부에 재능이 있는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이가 공부 쪽에 재능이 있거나 그쪽에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를 굉장히 많이 지출하고 있는 가족이 많습니다. 가정 지출에서 뭐 식료품비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사교육비 비중이 커요, 한국은. 그래서 이 사교육비를 일단 먼저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학원의 필요성보다는 자율학습의 필요성이 더 높아져요. 물론 학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필요한 수준으로만 하면 돼요. 근데 모든 걸 학원에 의존하는 구조를 한다고 해서 아이가 꼭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료품비, 특히 여가 비용은 좀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흔히 이제 뭐 주변에서 내가 어떤 뭐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웃들 또는 거기 커뮤니티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뭐 학부모 모임이라던가 이런 이제 커뮤니티 모임이 있는데, 그 커뮤니티 모임에 옆에 가족이 뭘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노후를 실제로 준비하실 거라면 주변을 보면서 하는 모방 소비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으로 줄이셔야지 그나마 이제 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드머니 종잣돈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은가 싶고, 여기에다가 보통 그 노후 준비는 이제 소비를 줄이면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무난한 건 아무래도 뭐 ETF나 이제 지수 추종 ETF 같은 걸 하는 거겠죠. 그리고 집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55세부터 주택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제 좀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구조적인 이유는 이런 거죠. 한국에서 주력 업종이 제조업이었는데, 예를 들면 제조업에서 내가 실직을 하거나 정리해고가 당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해당 업종이 어려웠으니까 정리해고를 했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지금 몸담고 있었던 분야 자체가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그 해당 업종이 안 좋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해왔던 업종으로는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거죠,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업종이 져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지금 40대, 50대 이제 중장년층이 몸담았던 구조는 대체적으로 쇠퇴의 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거죠. 현재 이제 그 젊은 층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 뭐 일자리가 많은 커머스, 뭐 영상, 컨텐츠, 그리고 서비스죠. 주로 서비스예요. 3차 뭐 지적 서비스나 이쪽 업종이죠. 그리고 조금 그래도 취업이 많은 업종이 뭐 기술 직종 정도일 텐데, 이런 업종에서 전혀 몸담지 않았던 사람이 이쪽으로 바로 재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장년층 이제
실직을 하시거나 퇴직을 한 분들 입장에서는 재취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런 구조가 돼 있고, 이게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이 업종은 지금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고 돈은 벌고 있어. 그렇지만 경제가 흘러가는 걸 계속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몸담고 있는 업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 계속 대비를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대비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업, 두 번째는 재테크인데,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엄청 노력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실직을 맞게 되니까 재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재취업을 하려면 뽑는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거나 경험을 쌓아놨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에 던져지다 보니까 사실 재취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일단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왜 그러냐면 20대, 30대, 40대까지 한 번도 창업 경험이 없던 사람이 40대 후반 또는 50대에 창업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정말 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에 많이 비유를 해요. 대학교 때까지 한 번도 공부를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시험 준비를 합니다. 성공률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문과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문과로 공부를 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대학교도 문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공계 공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교 때. 공대에 들어가서 뭐 미적분부터 이제 다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생각을 하시는 게 프랜차이즈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프랜차이즈에 의존하게 되냐면, 프랜차이즈는 레시피도 주고요, 영업하는 노하우도 주고요, 본사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 프랜차이즈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음식점 쪽이든 어떤 다른 업종이든 갑자기 창업을 하는 거는 솔직히 무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창업을 하실 거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술 직종이나 이런 쪽에서 경험을 쌓고 나서 그때 생각하시는 게 맞다. 또는 뭐 음식점을 하신다고 하면 음식점에서 뭐 일을 좀 오래 하셔야겠죠. 최소 2년, 3년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볼 수는 있는데, 바로 뭐 퇴직 후에 창업을 고민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셨다라고 가정하면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려요. 일단 건강 관리가 최우선이다. 건강 관리가 돼야지 어떤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로 이제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건강 관리부터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생각보다 건강 관리에 이제 좀 신경을 안 쓰시던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부터 먼저 신경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조금 시기가 빠를수록 좋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테크나 연금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ISA 계좌라든지 IRP 연금저축 계좌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으로 공부해야 되고요. 정말 기본이에요, 이거는. 기본에다가 그러면 어떤 종목을 투자할 것이냐. 보통은 뭐 지수 추종을 하는 ETF 같은 걸 많이 사시죠. 뭐 그게 제일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특히 이제 노후 준비를 할 때 좀 그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부터는 공격적인 투자는 안 돼요. 이 공격적인 투자는 안 되고, 투자도 원래 안 하시던 분들이 하는 거는, 그때 와서 하는 거는 너무 성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투자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20대, 30대 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돼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쫓기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계속 고수익률을 추구하시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도 50대 분인데 코인 투자를 하신 분을 봤는데, 코인도 이제 이걸 어디서 배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외국의 그 거래소에서는 선물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선물 거래를 하면서 이제 고배율로 레버리지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사건에서 자주 접하는 케이스는 분양받는 케이스예요. 이 분양은 뭐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일반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상가 분양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숙박, 그 에어비앤비 같은 걸 통해서 하는 펜션, 요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부동산도 갑자기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 흐름이나 입지라든지 이걸 어떻게 상업적으로 해서 수익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엑시트 전략이나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입주 가능한 업종이 뭐고, 그러면 여기는 많은 사무실이 입주할 수 있는 곳인가, 여기가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인가,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덜컥 분양 막 몇 억씩 받아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대부분 뭐냐면, 이게 나중에 대해서 갑자기 고수익률을 올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늦을수록 이제 천천히 가야 된다. 그래서 공부부터 시작하시고 일단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부터 먼저 하고서 경험을 쌓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많이 조언을 드리죠. 그리고 55세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IRP라든지 연금 저축 계좌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돈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주택연금이 있어요. 보통 한국의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대부분 재테크를 하고 이게 자산의 전부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연금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시는데 주택연금 제도 중에서도 종신연금이 있어요. 이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여러 지급 방식이 있는데 종신연금을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 주택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종신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빚이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알아보고 하시고 이거와 유사한 제도가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좀 농업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해당을 하긴 하지만 농지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동산에 기반한 연금 제도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뭐 수급액이라든지 이런 걸 잘 계산을 해보셔야겠죠. 여기에다가 당장은 국민연금이 바로 고갈되지는 않으니까 지금 40대, 50대 분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해보시고, 주택연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가능하다면 연금저축계좌나 IRP 같은 걸 통해서 나오는 개인연금. 그러니까 요렇게 준비를 하시고, 회사 다니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퇴직연금 제도가 있죠. 그래서 보통 DB형하고 DC형이 있는데 DC형이 보통 자기가 운용을 하는 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DC형 연금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DC형 연금도 생각보다 안 챙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DC형으로 들어가서 상품에 투자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떤 거 하고 계시냐면 현금성으로 넣어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찾아보십시오.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요즘에는 퇴직금 제도가 대부분 연금 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정말 한 분들 아니면 그래서 이 퇴직연금도 잘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특히 DC형의 경우에는 나 DC형 연금 확인해 보니까 그럼 뭐 현금성, 예금성 상품만 넣어놓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도 체크해서 투자 상품 변경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